안녕하십니까. 네. 요약집으로 한다고 했죠. 네. 107페이지입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 기본서는 348페이지고요. 전세권의 효력. 자, 전세권이 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즉 채권적 전세하고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그 목적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전세권이다. 그다음에 전세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급하라.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세금의 특징이었었죠. 취득은 계약 플러스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 이렇게 취득하는 게 보통이라고 그랬죠. 특히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한다고 그랬고요. 전세권 존속견이 개시가 되기 전에 전세권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런 것들. 암기해야 될 게 존속기한 및 갱신이죠. 최장 10년.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할 때 1년, 최단 1년. 기간 정하지 않으면 소멸 통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갱신, 약정갱신과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었죠. 법정갱신 요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설정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고.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따른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존속기한 및 갱신에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 일단 기본적인 효력은 조금 있다. 여기서 일단 독특한 게 두 개가 있어요. 304조하고 305조. 305조는 우리 지상권에서 이미 봤죠. 자, 305조는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요 상황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요때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그게 305조가 됩니다. 또 하나가 304조인데요. 304조는 305조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는데 소유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을은 무단 건물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304조나 305조는 모두 다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하나는 토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경우, 그랬다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 상권 문제고, 또 하나는 요 상황에서 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304조 1항이죠. 자, 이 조문을 두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을이 나중에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한다 그랬죠. 그럼 이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건물 소유권만 경락받으면 안 되죠. 요것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4조 1항을 둬가지고요.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하여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304조와 305조. 왜 이런 조문이 마련됐는가? 건물 전세권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공통적으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즉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되죠. 자, 요거 알아서 두 가지.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시하지 않으면 311조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세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시켜야 되죠. 즉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임대차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자 스스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사용수익하려면 점유해야 되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상린관계 적용이 되고요.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효력이 될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소멸. 전세권자 스스로 현상 유지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세권 처분이죠. 전세권 양도 등. 갑소유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 잊지 말자. 을은 타인 부동산에 전세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한 게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구나. 그 다음에 요 두 놈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그랬어요. 일단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동안에는 땅을 사용 수익하는 걸 본질로 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하지만 존속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은 안 되고, 즉 용익물권의 성격은 사라지고 담보물권의 성격이 남게 되죠. 그 담보물권의 성격이란 전세권에 기초해서 목적물을 경매 넣어가지고 전세금을 무선 변제받는 이런 기능이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만약에 전세권을 양도한다라고 할 때, 팔아먹는다고 할 때 전세권만 팔아먹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같이 반드시. 그래서 전세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당연한 건데, 단 전세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하라. 즉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을이 전세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종이 나도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냐? 이것도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돈이 급하면 이것만 팔아먹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을이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같이 팔아야 되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권 존속 중이라 하더라도 돈이 급하면 요것만 팔아먹으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병에게 지금 당장 갑에게 전세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존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 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만 양도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팔아먹지는 않고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 가만히 보세요. 을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걸 어디서 회수할까요? 병은. 네? 병이 을을 돈을 빌려줬잖아요. 신용으로 빌려준 게 아니잖아. 담보를 잡았잖아. 이때 병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어디서 회수할까요? 여기서 회수해야죠. 을이 갑에게 준 전세금.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얘는 자신이 빌려준 걸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병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확 회수해서 도망갔어. 그럼 얘는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지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이 전세권 가지고는 채권 회수할 길이 없고,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지급을 해버리고 을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 뭐 해라? 압류해라. 잽싸게 압류해라.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명령, 추심명령이라든가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조금 다른데 그냥 공통적으로
법원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갑한테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그걸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라 합니다. 이렇게 병이 갑이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갑한테 가서 전세금을 내놔라. 요렇게 할 수 있다. 요렇게 할 수 있다. 요때요 저당권을 전세권 저당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번째요.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을은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갑이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했잖아요. 근데 을이 지 맘대로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겨요.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와 다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그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물권이야. 그러니까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어. 대신 지상권과는 달리 책임을 가중하는 점을 하나 두고 있어요. 원래 을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다가 그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을 때는 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질 않아요. 하지만 임대나 전전세를 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을 때 을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갑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 또는 전전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놈 전전세.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전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전세가 아니고요. 전전세란 말 들어보긴 하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전세는 전대차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세권자가 이 땅, 갑수의 땅이죠. 전세권자가 타인 부동산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걸 전전세라 합니다. 즉 원전세권자, 설정자 말고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지급하고 세 번째, 이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예를 들어 등기 순위 번호가 단순하게 갑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을이 2번 전세권 등기. 이때 전전세권자는 2의 1 전세권에 대한 부기 등기로 전전세권자 병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 되는 또 다른 전세권을 전전세권이라 합니다. 내가 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게 전세권이에요. 그죠? 반면에 전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에 내가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 전세권자가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걸 전세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권이에요. 물권.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지만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병은 전전세권을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물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병에게 임대차했을 때 병은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을 못해요. 계약관계에 불과하니까. 채권에 불과하니까. 반면에 전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 대해서도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 갑과 을 사이에는 전세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놨는데 둘이 전전세 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정해놨다. 그럼 병은 갑에게 몇 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7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세금도 마찬가지죠. 전세금을 1억 받은 전전세금을 2억을 받아서 그럼 얘는 2억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갑이 또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세 번째,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니까
을이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병은 이 땅을 경매에 넣어서 전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이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경매는 갑소유 땅이 경매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자의 경매권도 을이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갑이 원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앤드 을이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만 병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전전세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전세권의 효력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전세금과 관련해서 특징에서 몇 가지 봤고요. 여기서 또다시 첫째,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지료 증감 청구하고 똑같이. 단, 증액 청구만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는 일방적으로 증액 청구 못하고 설령 1년이 지난 다음에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기존 전세금의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갑소유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는 물권이니까 을은 병에게 당연히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당연히 병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임에도 신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전소유자 갑은 전세금 반환임으로 면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특징, 효력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전세권 소멸이 나오는데 소멸 사유가 나오고 소멸 사유 중에 뭐 목적물의 멸실한 소멸이 조금 의미가 있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어려워서. 자,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2가지 기억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311조.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았을 때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과 지난주에 봤던 31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서 각 당사자가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 어떤 차이가 있죠? 소멸 청구는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소멸하는 반면에 통고는 상대방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면 소멸했죠.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를 구별하죠. 소멸이 됐을 때의 효과. 첫째, 317조. 동시이행관계를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동시이행관계.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하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돌려주는 거. 요게 동시이행관계죠. 근데 317조에서는 플러스 전세권자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라. 요거를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317조라는 조문이 만약에 없다면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예요. 그런데 317조를 특별하게 둬서 목적물 반환뿐만 아니라 전세권 등기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라. 요거를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동시행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나중에 이 주택임대차 같은 거 가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17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동생관계로 만들어놨으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반환하고 있다면 설정자는 317조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자가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전세금의 이자, 부당이득이 아니게 됩니다. 전세권자에게 반환 안 해도 됩니다. 또 전세권자가 목적물뿐만 아니라 말소 서류까지 교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설정자는 항변권 행사 못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못하고 있다. 그럼 지체가 되죠? 지체가 될 때 전세권자는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경매권 있다.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전세권의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전세권의 존속권이 만료가 됐고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경매 넣든 또는 중간에 제3자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든 첫째,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세히 순위에 따라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저당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저당권.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고 저당권도 담보물권이다. 그럼 저당권과 전세권의 순위라든가 우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보물권이니까 등기 순위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누가 경매를 넣든 최선순위 담보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전부 소멸하고 순위 배당을 해요.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땐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오른쪽하고 똑같이 전부 소멸합니다만은 만약에 전세권 존속 중 전세권자가 아닌 저당권자 등의 경매를 넣으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니요.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때는 소멸하는 예외가 있다.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일부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일부 전세권자. 갑소유 5층짜리 한동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던 을 나중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을은 이 전세권에 기초하여 그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경매 신청은 안 된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요거를 구분소유권의 기체로 만들고 여기만 경매를 넣거나 아니면 일반 채권자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강제명 경매 넣거나 둘 중에 하나. 이것만 가능할 뿐 일부 전세권을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판례입니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가 경매될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일부 전세권자. 세 번째, 정상적으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한다. 이 목적물 그냥 반환하면 안 되죠. 목적물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전세권자 소유물인 부속물을 수거해서 목적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던 사람들은 물권자든 채권자든 공통적으로 그 종료 당시 반환 당시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하는 게 대원칙이다. 따라서 전세권자도 부속물을 수거해라. 단 이때 설정자가
수거하지 말고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사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아,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권이 두 개가 있구나. 설정자의 팔아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사라. 매수 청구권. 자, 여기서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에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개만 된다.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것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개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임대차가 가지고 건물, 구탁,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에는 둘 다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뭐가 있다? 필요비는 없고 뭐는 있다? 유익비 상환한 청구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전세권 소멸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예요. 전세권의 효력에서. 107페이지 6번의 양가로 이름 한가로 이름 304조 1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 건물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전세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넣었을 때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305조 법정사건은 이미 한번 봤고요. 3번 물권적 청권 인정되고 점유권 있고 4번 상린관계에 적용되고 5번 309조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전세권자가. 309조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 다음 페이지 306조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증할 수 있고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어우, 지상권과 다르네요. 지상권은 이거 금지특약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전세권은 금지특약할 수 있다. 조문에서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7조 전세권을 팔았다. 당연히 전세권을 팔았다면 나중에 가본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 전세권만 팔았을 때 전세권만 판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판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나중에 병한테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307조. 308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어른 갑의 동의 없이도 목적물을 임대 전전세를 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308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의 주의. 전세권을 담보로 정하고 그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A.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도 당연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용익물권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세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A, B 두 번째 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두 줄과 B의 두 줄이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으로부터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압류하고 취집 또는 전보명령을 받아라. 갑이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 못하도록 압류 그리고 취집 또는 전보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번에 전전세가 있죠. 의가 있고 요건. 특히 두 개. 전전세기한은 원전세기한 내야 되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효과가 그래서 네 번째 거.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전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고 있을 때 전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는 311조가 있죠.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는다.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죠.
반가라 3번에 전세금 증감 청구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제한이 있고 4번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 물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의 물을 면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7번에 전세권 특이의 소멸 사유 2개 반가로 1번 소멸 청구와 반가로 2번 소멸 통고. 소멸 통고는 앞에 있었죠. 존속기간에서. 목적물의 멸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그 목적물 멸실과 관련 표가 있어요. 조문은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이 있었는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되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때 멸실의 원인을 나눠요. 지진 등 불강력적으로 멸실됐냐, 을의 잘못으로 멸실됐냐, 전부 멸실됐냐, 일부 멸실됐냐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 없던, 즉 불강력적으로 전부 멸실됐던,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전부 멸실됐던 전세권을 일단 전부 소멸한다는 공통이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밑에 양가로 3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반가로 2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고요. 2번 경매권이 있죠. 그 경매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 특히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요 경우 and 전세권자가 아닌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단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일부 전세권이 있고요. 반가라 3번 부속물 매수 조건이 2개가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요. 316조 1항이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설정자는 팔아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거절을 못한다. 형성권이죠. 2항은 전세권자의 사라 청구권이죠. 근데 2항은 2가지만 된죠.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한 것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2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비 상한 조건 없고 뭐는 있다? 유익비 상한 조건이 있다. 필요비는 없다. 왜 없어요? 아까 309조에서 어쨌어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라? 전세권자가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전세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봤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니까 조문 위주로 일단 정리하시고 기본이 된 쉬운 판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요?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찍어서 한 문제 맞으면 돼. 담보물권을 열심히 하자. 담보물권은 뭐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가지고 그 물건으로부터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넣어서 그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하는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이 담보를 제공했던 땅을 을은 이 땅에다가 담보물권을 갖게 된다. 예컨대 저당권 같은 거. 이렇게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는 그렇게 못하지만 저당권자 같은 담보물권자는 바로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담보물권이란다. 결국 담보물권은 목적이 뭐예요? 또 채권 회수죠. 그죠? 이때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 담보물권은 바로 이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놈은 뗄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통유성 이렇게 부르고 네 가지가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간단히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부종성은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성질.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단 나중에 근저당권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반성. 을이 채권을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이전을 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부종성은 소멸. 수반성은 이전. 불가분성. 갑이 9천만 원을 갚아가지고 을이 1,000만 원만 남았다. 그 1,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다.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채권이 일부만 남았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그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을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으로 물상대비. 을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땅이 수용이 됐다. 그럼 을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고 갑이 받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라. 요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 저 땅 같은 게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세 가지. 공용징수가 뭐예요? 강제수용. 앤드 보험금, 보상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있는 경우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 한다.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가 있더라. 어쨌든 통일성 네 가지 개념을 간단히 확인한 다음에 유치권을 봅니다. 기본이 두 문제죠. 가끔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원으로 들어가면 한 세 문제도 내는 경우. 미친놈이죠. 출제위원들 중에는 미친 개또라이가 아주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아주 많아요.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걸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애들이 아주 많아요. 두 문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유치라는 게 뭐냐.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한다. 이걸 줄여서 유치를 한다. 그럼 유치권이란 게 뭐냐? 320조에서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 이게 유치권이다. 나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건물 못 줘. 이게 유치권이다. 자동차를 수리한 수리업자 을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줘. 렌터카를 빌린 을이, 임대차,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하거나 개량하거나, 즉 비용을 지출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렌터카 회사에 야 내가 수리했다 수리비 내놔 그랬더니 안 줘, 렌터카 회사가. 그러면 수리비를 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 즉 비용 상환 조건에 관한 유치. 갑의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을이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다. 그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 말을 유치.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이런 것들이.
그럼 조문을 가지고 개념을 잡자. 을의 입장에서 타인 물건을 점유하죠. 그리고 그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죠.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비용 상환 채권, 말이 훼손한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채권이 생겼어요. 이거를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 자동차, 임대차, 목적물, 말을 뭐 하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다. 이게. 개념이 나 돈 받을 때까지 못 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 일단 다른 권리들은 유치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은 법률 행위, 즉 약정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약정, 즉 계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정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 특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이런 것들 다 강행 규정인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포기, 즉 배제 특약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을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유치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변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은요 320조에서 그냥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저당권은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담보물권들은 보통 무슨 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쩌고 끝이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유치권은 그냥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돈 받을 때까지 버텨라.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 변제를 받지 않고 따라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유치권은.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지요.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으니까. 물상대위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저당권 같은 건 없지만 추구표라는 게 없어요. 추구표라는 건 물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해서 그래도 물권을 소멸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게 내 소유야. 근데 누가 가져갔어. 더 이상 나는 점유하지 않아. 하지만 소유권을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쫓아가서 추구,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어.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하지만 물권은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요.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모두 상실되는 거예요. 유치권도 소름이에요.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라는 말 속 자체에 점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점유 상실 이퀄 유치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하던 물건을 가져간 사람한테 쫓아가 가지고 유치물을 반환하라 이런 거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구도 인정이 안 돼요. 네 가지가 없다 그랬죠.
우물추물 이런 게 없다. 네 번째, 객체는 320조에 의하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몰라도 됩니다.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인 물건이니까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다 포함하겠지. 이때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유치권자는요, 점유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점유가 공시방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보통 이제 프랜카드 같은 걸로 공시하죠. 점유가 공시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특징. 세 번째.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요건. 취득 요건이라고도 하죠.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가 타인 물건일 것. 당연하죠. 두 번째가 조문에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나 판례가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이렇게 돼요. 결련성이 뭐예요? 물건에 관하여. 이게 결련성이다. 개념이 조금 법적으로 얘기하면 관련성이라는 건 아시죠? 일정한 관련. 그보다 조금 더 밀접한 것을 보통 결련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유치권에서 말하는 결련성이란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세 번째가 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유치권 포기, 즉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포기 또는 배제 특약이 없을까? 이제 5가지 요건이 되는데, 먼저 타인 물건일 건 당연하죠. 여기서 타인은 꼭 채무자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판례 하나 조심하셔야 되죠. 건물 신축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 하고요. 그렇게 완공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건물이 건축업자인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오로지 수급인 자금으로만 신축 일단 이런 경우, 갑은 나중에 한 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이런 경우 요거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이라고 부르고, 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가지를 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련성이 문제. 결련성이란 건 우리 대법원에 하면 개념이 2개예요. 좀 어려워요. 첫 번째 건 어렵질 않아요.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 공사대금, 수리비, 비용, 손해배상 이런 것들. 또 하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일과 갑 사이에 서로 간의 반환 청구권. 서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청구권. 이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할 거거든요. 여기서 동일한 법률관계 대표적인 예가 계약의 무효 취소고요. 동일한 사실관계 대표적인 예가 서로 물건을 맞바꿔 한 경우를 예를 듭니다. 다른 거 예를 들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렬성이 있대. 근데 그 예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렬성이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우리는 결련성 개념 자체가 어려우니까 결련성이 없는 거,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요것만 6개를 암기하자. 요것만 6개를 암기하자. 그래서 지문을 보다가 그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계약 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예를 들어서 임대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이런 거 결렬성 인정? 안 됩니다. 원칙이. 다만 이런 경우는 다르지 않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건축업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일한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 원채무 자체가 결렬성이 인정되지 않냐? 그죠? 공사대금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채무 자체가 결렬성이, 즉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그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손해배상도 원채무의 연장이니까 결렬성이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또 학자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자,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렬성은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물건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결렬성도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요렇게 또 지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요. 일반인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지들끼리. 여기서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게 뭐냐?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점유를 먼저 하고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먼저 점유를 하고 그 상태에서 채권이 생기는 거를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 필요하다는 건 요 경우에만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생각해 보면 공사가 끝나가지고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셋의 채권이 생길 것. 즉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말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때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걸 말한다.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란. 그런데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눠서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점유 후 채권이 생기든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든 유치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 요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점유권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기간을 유예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지. 예, 그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첫째 적법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렌트카 렌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반환해야 되지.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안 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불법 점유죠.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수리했어.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적법 점유 상태여야 됩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대법원이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유치권자는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점유. 유치권자가 일단 직접 점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고 야간 경비 쓰게 하고 유치권자는 간접으로 점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는 유치권자의 직접 점유가 됐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든 무방합니다. 다만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유치권의 본질은 채무자로 하여금 빨리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갚아야지. 이걸 심지어로 강요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찌됐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게 되면 돈 갚을 의지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이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걸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으면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걸 포기했어. 임차인이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했다면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이때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이 두 개가 있고요. 그중에 일단 하나, 원상복구 특약.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이걸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수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한 대신에 뭐를 포기한 걸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앤더 뭐 포기한 거? 유치권 포기한 걸로 보게 됩니다. 171페이지. 맨 위에 표 세 번째 칸 임의 규정.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판례 두 개. 1번, 2번. 1번은 아까 유치권에도 있던 거. 원상복구 특약. 2번이 뭐예요? 네,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부분으로 임대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은 임차인은 증축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목적물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앤드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기억하자. 됐죠? 이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은 다 중요해요. 특징도 중요하고요. 성립 요건도 중요하고요. 일단 성립 요건 자체는 아예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립 요건 5개를. 다음 중 1, 2, 3, 4, 5 여부가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립 요건을 찾아라. 5개 일단 머릿속에 빡 담으셔야 돼요. 타인물건, 결렬성, 변직이 도래, 적법점유, 포기특약의 부존재. 이렇게 5개는 머릿속에 받고 구체적인 걸 조금씩 추가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립한 유치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권리 의무. 이건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다 보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